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자료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노태학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괌 공항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정기 노선 운항도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항공 11편이 괌으로 출국해 내일까지 현재 남은 관광객들 대부분이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모레 발사가 이루어질 전망인 가운데 일본은 북한 발사체나 잔해가 자국에 떨어질 경우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군사 동향을 언급한 뒤 정찰 위성 발사는 미국과 추종 무력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대비하는 군사적 준비 태세의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는데 발사 시기를 직접 밝힌 건 처음입니다. 북한이 기존 위성 발사장 외에 새로 건설 중인 제2 발사장에서도 관련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기존 발사장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과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제2 발사장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 막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성근 합참 공보차장은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찰 위성의 성능과 요격 가능성, 잔해물 수거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군사작전에 관련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조금 전 보고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내구 전 한국숫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모두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성만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내구시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대화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언론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키나와 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朝鲜半岛局势发展到今天事出有因，我们希望有关各方能够正视问题的症结，坚持政治解决方向，通过有意义的对话，均衡解决各自的合理关切。 마오닝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정치적 해결 방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기상 악화로 대폭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내일 실시하는 확산 방지 구상 PSI 해양 차단 훈련은 훈련 해역 기상 악화로 인해서 약식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한미일 호주 함정 해상 사열과 각국 대표단의 실기동 훈련 참관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군은 한미일 호주군 함대 등이 참여하는 해양 차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하마기리함이 어제 우길기와 흡사한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한 최근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위원장님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을... 네, 하여튼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권익위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서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권익위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도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MBC 본사 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입장문에서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결연히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퍼뜨리고 악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과잉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 일에 관여한 게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200mm 넘게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 97동과 농경지 74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3대가 침수됐고 완주와 무주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민가 주변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력을 현장에 보내 시설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에서 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도심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서대문역과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세종교차로와 시청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교차로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구간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소통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강제 해산 시도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업정 방문 없이 휴대전화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즉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앱에 개설된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금리를 비교하고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년층을 겨냥한 고급 실버주택 시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청소, 빨래 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인기가 높아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81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노인 복지주택, 이른바 실버주택입니다. 식사와 청소, 빨래 등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지 내에는 사우나와 골프 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섭니다. 의료진이 상주하며 입주민의 건강도 일일이 챙겨줍니다. 보증금은 최저 6억 원에서 최고 22억 원까지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맞먹고 식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한 월세는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청약에서 평균 19대 1, 최고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교통 환경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산의 한 실버주택도 574세대 공급에 2만여 명이 몰려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근처에 500여 가구가 들어설 실버주택은 오피스텔과 함께 1,300여 가구로 구성돼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외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1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각각 보증금 5억 5천과 6억 8천만 원에 월세는 190만 원과 250만 원으로 도심형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젊고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하이엔드 리조트형 실버타운입니다. 강남에서 2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백운호수, 발화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존 고급형 실버주택에 들어가려면 5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대기 시간이 평균 4년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노인 인구는 190만 명이나 늘었지만 실버주택 공급은 3천 가구에 불과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버주택은 부동산 침체기에 건설업계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은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일가까지 각종 신고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자는 동일인 지정 여부가 들쭉날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의 총수, 동일인의 국적을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우현 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도 지정되지 않았고 대신 국내 법인이 지정됐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에 이르기까지 친척의 주식거래 내역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어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국내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빈살만 왕세자 일가 소유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의 공정위는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동일인인 기업 집단 가운데 자녀가 외국 국적 혹은 이중 국적인 경우가 22%, 31명에 이르는 것도 기준 마련의 배경입니다. 재계는 1987년 시작된 동일인 지정은 중복 규제이자 개방 경제 속에 수명이 다했다며 과도기적으로 지주법인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 회사에 손해가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경영자들이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일감 몰아주기 물량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반면 국적 불문 사익 편취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출을 몰아줘서 이 기업을 크게 만들어 주더라도 내부거래법에 전혀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경영권 승계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사익 추구 방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다음 달 29일까지 끝내고 이후에 김 의원의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는데요. 오는 6월 12일쯤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에 야당은 심각한 사안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 시도는 안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어느 기관보다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이 선거관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늘 심판을 하는 입장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골맞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환골탈태한 형태의 대대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의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자녀 채용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내부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자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정당이자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일단 자체 조사를 했고요, 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은 이거 국민권익위가 조사하고 있고 또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개입하지 마라라는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이건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니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큰 코 다칠 일이고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래서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 특혜 채용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예. 공직기강의 완전한 붕괴 상태거든요. 네.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꼬꼬무입니다. 꼬리를 무는 의혹이에요.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여기에 뭐 검찰이 어떻다, 경찰이 어떻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다가 아니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모든 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중앙선관위는 다 져야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도 의혹이 있어서 사무총장이면 장관급 아닙니까? 네. 네, 사무총장도 지금 일단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면직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봐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예. 선거관리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데요. 예. 3개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핵심 사항은 법률 위배되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이걸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우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하지 못한다.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자녀 특혜가 있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보면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공직자가 자신들의 자녀. 이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자녀 특혜 의혹 문제는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자녀 특혜 의혹은 국민들이 아주 공분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얘기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응징의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나 더 나가서 이건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아니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꼭 중앙선관위원 출신들로 해야 되나요? 더 나가서요. 난 지금 제일 굉장히 의문인데 제가 선거학회 회장을 했는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왜 대법원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해야 되죠? 똑같은 헌법기관인데 예. 대통령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 3인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명을 호선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예. 그걸 꼭 대법관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그 장을 대법관에서 한다?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지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자녀 특혜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정부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전문성 있고 정말 중립적인 분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이 조직에 있어서의 이기주의라든지 조직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 부패는 참 처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게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여당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비롯된 일인 마냥 접근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뭐 자녀 특혜라는 것은 어떤 정권 차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특히 더군다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처리 부분입니다. 이 면직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거는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은 만점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만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업을 시도한 희망자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예. 알았고 공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되는 것이 입시와 취업입니다. 네. 그것도 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이걸 가지고서 이리 해피 저리 해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법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연금까지 고스란히 지급이 되는 면직이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밝혀서 형사처벌까지도 가야죠. 가야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 중앙선관위장이 관리를 못하면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삐그덕거리는 징조 현상이 있으면 나중에는 큰 그 화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우리 김영준 교수님도 아실 텐데 중앙선관위의 이런 삐그덕대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은 흔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상 같은 우리가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엄단을 처할 때만이 중앙선관위도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이 모델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고위직 직원 간부 자녀들 이렇게 표현이 됐고 5명 정도, 6명 정도였는데 지금 또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는요, 일단은 내일 혁신 방안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자, 선관위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하튼 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내일 혁신 방안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본질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관의 업무를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죠? 그러면 총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을 중앙상임위원으로 갖다 놓으면서 중앙선관위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덕적 해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 단순하게 자녀 특혜 의혹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정말 제가 선거학회 회장 하면서 당시 중앙선관위랑 할 때는 정말 중립적으로 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아니 선거 슬로건을 누르는데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좀 편파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말이죠. 대표적인 게 그 소쿠리 투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된 조직이면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혁신 방안 안 나옵니다. 좀 더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혁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뭐 여야 어느 때나 같이 적용됐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중앙선관위 구조적인 문제는 다시 따져볼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 우리 YTN이 너무 정리를 잘했는데 다 고위직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또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우리 여론조사 소개할 때 하는 그 기관도 있고 인터넷 보도 심의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2018년부터 전부 다 고위직이에요. 평생을 정말 9급, 7급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은 이런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무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가장 큰 이미지와 신뢰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혁신위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땜질 처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할 내용들은 혁신할 내용이더라도 이 책임을 묻는 과정은 혁신 이 발표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형사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녀 취업과 관련된 이해 충돌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져서 저는 책임과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녀 특혜 채용은 지금까지 이제 의혹 수준입니다. 사실은 또 본인들은 또 부인하고 있고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일단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요, 간호법 재의결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잠깐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임시국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 본회의 지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뭐 간호법이 다시 돌아오면 3분의 2 참석한 재석의원 3분의 2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고요. 의석수가 115석이기 때문에 또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고 또 폐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야 정국 보면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국회를 다년간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번 국회처럼 역대 최악인 건 처음 봐요. 지금 임기 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나름대로 내년 이제 국회가 이제 바뀌니까.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데요. 입법권을 갖고 민생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단체 간에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는 그럼 국회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면에서 조금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스스로가 존립 이유를 없애는 거다. 지금 간호법에 손을 들면은 지금 13개 단체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만 대통령이 공약한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만 갖고 밀어붙이기에는 다른 직능 단체들도 같이 함께 연계돼 있다는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건 당연히 그건 뭐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아시다시피 재의결을 하는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114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예.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지금 간호법, 더 나가서 방송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의 표를 얻는 거라든지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뺏기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봤을 때 이런 국회를 과연 국민들이 아주 좀 독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네.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이런 정국이 언제까지 네. 계속될까요? 이게?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1차 분기점이 내년 총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예. 진영 간 대결 구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네. 코너를 통해서 우리 더 뉴스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김영준 교수님과 같은 사안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뭐 행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또 대통령이 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저는 준엄한 또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더 대안을 내놔라.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또 이 집권하고 있지 못한 야당이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의 특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간호법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재안을 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빠른 시기에 더 충실한 내용으로 이것이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물론 간호사의 요구만 다 반영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직역한 갈등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에서 이른바 이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 요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부여될 것인가 이 부분은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같은 조정과 중재인데 우리 YTN이 아마 우리 시간일 겁니다. 아마 오전 시간이었던지요. 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관료들이 1안, 2안, 3안 하면 이 중에서 가장 간호사와 의사의 대립이 그래도 좀 덜한 부분 예. 그것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그 조정 역할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예. 더 충실한 내용으로 네.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회 표결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국회 정치 사안 중에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명계 의원들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과의 결별을 계속 촉구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아미처럼만 해주신다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물 가둬 놓고 우리 편끼리만 남게 하고 다 쪼리면 염전식 정치하는 거잖아요. 염전은 그나마 소금이라도 남죠. 정치에서는 패배밖에 안 남아요. 네, 여기서 BTS 팬클럽이죠. 아미가 예, 등장을 예. 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네. 왜 정치 사안에 아미를 끌어들이느냐. 예. 이것은 이 BTS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간판 글로벌 스타죠. 예. 그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 팬덤입니다. 저도 사실 아미 가입은 안 했지만 사실상의 아미나 다름없는데 예. 그러니까 제발 저는 박용진 의원도 당권에 도전했을 정도로 네. 역량이 있는 차세대 주자입니다. 그런데 제발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비유를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 잘못된 자칫 오해를 사기 십상인 비유를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게 되거든요. 그냥 정말 이 개딸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 친명의 좀 다른 태도를 원한다.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우리가 수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방법은 뭐냐면은 개딸이나 양아들처럼 이렇게 팬덤 정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없으면은 이 단단한 지지층을 확보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에만 길을 기울이냐. 그러면 결국 외연 확장성은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핵심 지지층도 흔들리는 마당에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로 더군다나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까지 흔들리거든요. 예.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개딸 양아들은 잠깐 이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강성 지지층은 정책적으로 중도로 가는 겁니다. 네. 정책적으로 중도로 가고 정책적으로 더 포괄할 수 있는 청년, 수도권,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정책을 파격적으로 꺼내놓으면 개딸 양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배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BTS가 아미에게 아미 그만두라고 하는 격이다. 어떻게 개딸과 결별하라고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영진 의원은 개딸이 BTS 아미로 비교할 수 있느냐, 아미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뭐 이 개딸과의 결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면은 네. 어떻게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하죠? 이게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예. 그럼 왜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어. 0.73%포인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참 성공한 후보야. 이게 예. 굉장히 뿌리 깊어. 특히 이제 개딸들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프레임. 이 모든 것은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악성 팬덤들의 팬덤이 필요하죠. 예. 그러나 악성 팬덤이란 뭐냐면 결국은 편 가르고 욕하고 문자 보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팬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거는 개딸이 도덕을 이길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도덕성 권위를 개딸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해 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아미 얘기도 하고 BTS 예.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탈진실 시대에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는 이런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의해서 자업자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아무리 BTS에서 굉장히 그 팬덤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예. 이 악성 팬덤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자기 지기 싫어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깨문은 문자 보내면 양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설득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이게 팬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팬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딸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계속될 민주당 수밖에 내에서는요. 없죠. 네. 예,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보고요.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변재일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인데 좀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남국 의원의 출석도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잠적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또 김남국 의원이 워낙 이전에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원시원했거든요. 어떤 주제도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뭐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던 또 화끈하게 이야기를 예. 했던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데 왜 지금 이렇게 입을 꼭 다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고 예. 그만큼 지금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기간을 좁힐 수도 있다는 얘기 여론입니다. 그만큼 격앙돼 있는 분노된 이거는 여야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MZ세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기반이 되는 40대 화이트 칼라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결과적으로는 최대 수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더 늦춰졌다가는 국회 전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그만큼 저는 기간을 앞당기고 수위도 예. 이 처벌의 수위도 최대 수준으로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위철한 윤리심판원장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징계 수위 이야기를 했는데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뭐 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국회 쪽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면 여야 공동 징계안만 발의됐으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규정에 의해서 20일간 숙려 기간이 필요한 거를 건너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93년도에 제정된 거죠.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이 있는데 네. 지금 모두에 걸러 있어요. 2조는 뭐냐면 품위 유지, 예. 제3조는 청렴의무, 제4조는 직무 관련 금품 취득 금지예요. 네. 그리고 제14조는 뭐냐? 회의 출석입니다. 출석 안 해요. 잠적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 실천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그걸 위배한 거라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예를 들어 사과로 끝날지 아니면 직무정지를 할지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만 이걸 가지고 또다시 시간을 끌고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 윤리특위에 몇 건이 제시돼 39건입니다. 예. 단 한 건도 취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말고 뭐 수사를 통해서 뭐 밝혀진 거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계에서 더 강력한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K뱅크나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코인 거래하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코인 거래했나요? 그 돈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더 나가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는 그건 품위지만 아니라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TV 동물 예능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애 방송 동물 예능에 출연한 것을 놓고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홍보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또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런 방송을 통한 효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rak 대선에 대통령 권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 특히 반려동물은 무려 1,500만 가구나 반려인구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반감은 낮추면서 친근감은 높이는 효과. 말하자면 중도나 무당층 또 MZ세대만큼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좀 반감 또 이런 이 비토 정서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희석시키는데 이 반려동물 11마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특히 이제 이 은퇴 안내견이었던 세로미 효과, 이른바 세로미 효과가 뭐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이라든지 좀 더 다른 소통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뭐 예능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양쪽을 다 해야죠. 그리고 저렇게 소프트한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김정은이 정의당대표 정치 없는 오염수의 해양 부산 특위 반드시 막고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이런 질문 있으세요? 소주랑 밥은 친구랑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또 붙이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환영합니다.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것과 별개로 회담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회담은 회담인 거고요. 대화 정책 대화 제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별 의미 없는 얘기 같고요. 그 무슨 말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됐나요? 오늘 회담 이제 그 대표님끼리 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진전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된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9도, 전주는 29도까지 올랐는데요. 낮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중부와 호남 서부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지속겠습니다. 또한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도 28도로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 후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